옛날 어느 황제에게 프로그래머들이 보고를 올리는 그런 장면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폐하, 작년보다 버그를 50%나 더 많이 잡았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올렸더니 보고를 받은 황제가 버그가 뭔지 몰라서 잠시 어리둥절하다가 신하랑 수군대고 나서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소리쳤다고 해요. 뭐라고 소리쳤나요? 내년 보고서에는 버그라는 단어가 단 하나도 보여선 안 될 것이다. 아, 그리고 다음에 프로그래머들의 보고서에는 정말로 버그라는 단어가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름만 바꾼다고 해서 본질이 바뀌는 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뭐랄까 통렬한 우화네요. 맞아요. 겉으로 뭔가를 바꾸는 척하는 건 이렇게 쉬울지 몰라도 조직의 문화, 특히 일하는 방식을 뿌리부터 바꾸는 건 정말 차원이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가 바로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제럴드 와인버그의 명적, 품질 소프트웨어 관리의 일부입니다. 이 책이 사실 엄청난 대작이에요. 종이책으로는 총 4권, 전자책으로는 무려 9권에 달하는 방대한 시리즈거든요. 와우, 9권이요. 네. 오늘 저희는 그중에서도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인 1권의 핵심적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우리의 목표는 소프트웨어 조직이 성장하는 단계를 패턴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걸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힘, 그러니까 사고방식과 조직의 관성에 대해 속속들이 파헤쳐보는 거죠. 시작하기 전에 와인버그의 핵심 주장부터 먼저 짚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건가요? 바로 생각이 바뀌면 조직이 바뀌고 조직이 바뀌면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아, 상호작용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책은 무슨 최신 기술이나 유행하는 방법론을 소개하는 게 아니에요. 조직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생각의 틀 자체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집중하고 있죠. 오늘 대화를 통해 여러분의 조직이 지금 어떤 생각의 패턴에 있는지, 그리고 진짜 변화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중요한 통찰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책에서 조직을 파악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소통하는 방식을 보는 거라고 하던데요. 그러면서 조직의 발전 단계를 0부터 5까지 총 6가지 패턴으로 나누더라고요. 각 패턴마다 생각하는 방식이 어떻게 그렇게 다른가요? 세상을 보는 렌즈 자체가 다르다고 할 수 있어요. 먼저 패턴 0, 무관심 단계인데요. 무관심이요? 네. 여기서는 극단적인 개인주의가 핵심이에요. 사람들은 그냥 코드를 짤 뿐 자기가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는 협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요. 잠깐만요. 패턴 0단계가 정말 가능한가요? 월급을 받고 프로그래밍을 하는 사람이 자기가 뭘 하는지 모를 수가 있어요? 이건 그냥 극단적인 비유 같은 게 아닐까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에요. 물론 개개인은 알겠죠. 하지만 조직 전체적으로는 뭐랄까 프로젝트 관리나 품질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아, 시스템이 없는 거군요. 그렇죠.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거죠. 다음은 패턴 1, 가변적 단계예요. 가변적. 이 단계는 감정과 신비주의가 모든 걸 지배합니다. 문제 해결 방식도 많은 마법을 부려서 악마를 쫓아냈다는 식이죠. 마법을 부렸다니요. 제 전 직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아, 정말요? 아무도 원인을 모르는데 갑자기 서버가 정상으로 돌아오면 다들 컴퓨터의 신이 도왔다고 말하곤 했죠. 바로 그겁니다. 결국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고요. 바로 그게 패턴 1의 함정이에요. 실제 한 조직의 수리 기록에 이렇게 쓰여 있었대요. 이번 릴리즈 이후로 많은 버그를 수정하고 많은 변경을 했으니 문제가 해결되었을 것으로 믿는다. 믿는다는 표현이 정말 재밌네요. 마치 일이 잘 되기를 기도하는 것 같아요. 네네. 많은 프로젝트에서 마감일이 다가오면 사실상 이런 기도 메타로 전환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 씁쓸하기도 하고요. 정확해요. 그러다 패턴 2, 일상적 단계로 가면 조금 나아져요. 아, 드디어. 여기서는 A가 B를 유발했다는 식의 단선적인 인과관계 추론이 가능해지거든요. 네. 하지만 통계를 엉뚱하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한 관리자가 우리는 디버깅에 65%의 시간을 쓰기 때문에 요구사항 분석에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없다고 말했다는 예시가 나와요. 아, 전형적인 원인과 결과의 혼동이네요. 맞습니다. 디버깅 시간이 긴 건 요구사항 분석이 부실했다는 결과일 수 있는데 그걸 거꾸로 원인으로 삼아서 요구사항 분석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네, 바로 그거죠. 그런 논리적 오류에 빠지기 쉬운 단계죠. 하지만 패턴 3, 조정,
단계에 들어서면 드디어 이런 단선적 사고에서 벗어나요. 오, 그래픽을 이용하거나 다각적으로 생각하면서 문제 해결책의 부작용까지 고려하기 시작하죠. 아, 이제 좀 시스템적으로 보기 시작하는군요. 네, 다만 이때는 측정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이것저것 재보기 생각하는데 아직 프로세스가 불안정해서 측정 자체가 큰 의미가 없을 때가 많아요. 과도기적인 단계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럼 그 다음은 안정기에 접어드는 패턴 4, 예측 단계겠죠? 네, 이 단계에서는 이 행동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미래지향적인 질문을 습관적으로 던져요. 프로세스와 측정이 안정되어서 외부의 압력에도 그래도 이게 올바른 방식이야 라며 원칙을 지킬 수 있게 되죠. 이상적이네요. 마지막으로 패턴 5, 일치 단계는 거의 이상형에 가까워요. 과학적인 정밀함으로 소통하고 행동하고 문제가 터지기 전에 대부분 예방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 스타일 자체를 관찰하기가 어려울 정도죠. 들어보니 조직의 수준이라는 게 결국은 구성원들의 사고의 깊이와 직결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사고 패턴, 특히 패턴 1이나 2 같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조직을 바꾸려면 도대체 뭘 해야 할까요? 책에서는 모델을 사용하라고 하던데 이게 무슨 복잡한 수학 공식 같은 건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모델이라고 하면 복잡한 수학적 시뮬레이션을 떠올리는데 와인버그는 그게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그어요. 아, 그런 게 아니군요. 특히 프로세스가 들쑥날쑥한 패턴 1, 2 단계 조직에서는 그런 정밀한 예측 모델은 쓰레기나 다름없다고까지 말하죠. 쓰레기요? 네, 여기서 말하는 모델은 오히려 팀원들 머릿속에 흩어져 있는 생각의 차이를 눈에 보이게 드러내고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돕는 일종의 개념적 프레임워크나 간단한 다이어그램 같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서로의 머릿속에 있는 막연한 생각들을 화이트보드에 함께 그려보는 행위 자체를 모델링이라고 보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 간단한 모델이 주는 이점이 정말 강력한데요. 크게 5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네? 첫째, 생각의 차이를 아주 일찍 발견할 수 있어요. 나중에 문제가 터지고 나서 난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라고 말하는 상황을 막아주는 거죠. 아, 중요하죠. 둘째, 자연스럽게 팀빌딩을 촉진해요. 아이디어를 함께 시각화하면서 우리 프로젝트가 이래서 이런 방식으로 일하는구나 하고 모두가 공유된 이해를 갖게 되거든요. 듣고 보니 신규 팀원이 적응하는데도 엄청 도움이 되겠네요. 복잡한 문서를 다 읽는 것보다 그럼 모델 다이어그램 몇 개 보는 게 훨씬 빠르겠어요. 맞아요. 그게 바로 세 번째 이점이에요. 프로젝트의 역학을 담은 몇 개의 스케치만으로도 신규 팀원이 훨씬 빠르게 적응할 수 있죠. 네네. 넷째, 이게 프로세스 개선에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 돼요. 우리는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했는데 모델, 실제 결과는 이렇네. 이렇게 비교하면서 모델과 실제 프로세스를 함께 개선해 나갈 구체적인 기록이 생기는 거죠. 아, 기록이 남는다는 게 중요하군요. 그럼요.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라는 게 결코 정형화될 수 없잖아요. 늘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지죠. 맞아요. 모델은 이럴 때 창의적인 문제 해결을 돕는 강력한 도구가 되어줘요. 팀원들의 생각을 눈에 보이게 만드는 모델이라는 개념이 정말 흥미롭네요. 그런데 막상 이런 도구를 가지고 자, 우리 이제 바꿉시다 라고 말해도 잠깐만요. 우리가 굳이 지금 바뀌어야 하나요? 라는 저항이 나올 것 같아요. 물론이죠. 책에서도 이런 점을 다루고 있죠. 네, 와인버거는 변화를 시도하기 전에 아주 근본적인 질문, 현재 우리의 패턴이 충분히 좋은가를 먼저 던져야 한다고 강조해요. 이걸 아주 잘 보여주는 게 퍼플 마운틴 소프트웨어 사례예요. 퍼플 마운틴 소프트웨어? 이 회사는 개발 패턴을 바꾸는데 5만 달러를 투자하면 고객당 2달러씩 총 2만 달러의 서비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5만 달러를 쓰고 2만 달러를 아끼는 거니까 이건 뭐 누가 봐도 안 하는 게 맞네요. 경제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더 흥미로운 건 조직적인 문제예요. 어떤 문제죠? 개발 패턴을 바꾸는 비용 5만 달러는 개발팀 예산에서 나가는데 절감되는 2만 달러의 효과는 서비스팀 예산에 반영되는 구조였던 거예요. 아, 그 부서 이기주의 문제는 정말 현실적이네요. 그렇죠. 사실 저런 회계 구조가 문제의 근원이라면 와인버그가 말하는 패턴을 바꾸는 것보다 그냥 회계팀이랑 싸워서 예산 구조로 바꾸는 게 더 빠른 해결책 아닐까요? 하하,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게 더 현실적인 해법일 수도 있고요.
와인버그가 말하고 싶은 건 변화를 일으키는 힘이 조직 내부의 의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 외부의 요인이 필요하다? 네, 외부의 요구가 변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고객 수가 10만 명으로 늘어나면 어떨까요? 그러면 고객당 2달러씩이니까 20만 달러. 그렇죠. 총 20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게 되니 5만 달러 투자는 이제 아주 합리적인 선택이 되죠. 혹은 품질 향상이 추가 매출 40만 달러로 이어진다는 계산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고객의 요구 수준이 변하면 조직도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군요. 맞아요. 또 하나의 축은 문제 자체의 요구예요. 문제의 요구? 만약 이 회사가 훨씬 더 복잡한 신제품을 개발해야 한다면요. 기존 개발 패턴으로는 성공 확률이 25%에 불과하다면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새로운 패턴을 도입해야만 하는 거죠. 아, 살아남기 위해서요? 네. 이처럼 조직이 어떤 문화적 패턴을 선택하느냐는 문제의 요구 수준과 고객의 요구 수준이라는 두 가지 힘에 의해 결정된다는 거예요. 아, 그럼 예를 들어 아주 간단한 앱을 만드는 스타트업인데 대신 사용자들이 공짜로 쓰길 원한다면 그에 맞는 특정 패턴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바로 그거예요. 책에 나오는 패턴 공간 다이어그램이 바로 그걸 보여주고요. 그 공간 안에서 우리 조직이 어디에 위치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변화의 필요성을 느껴도 실제로는 어떻게든 제자리에 머무르려는 유혹이 아주 강하다고 하더라고요. 조직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변화를 회피하나요?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현상 유지를 해요. 예를 들어 더 복잡한 기능을 추가해서 문제의 요구가 높아졌다고 해보죠. 네. 그러면 슬그머니 서비스 수준을 낮추거나 가격을 인하하는 식으로 고객의 요구를 낮춰버려요. 그렇게 해서 기존에 일하던 방식, 즉 기존 패턴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죠. 마치 풍선을 누르는 것 같네요.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튀어나오지만 전체 공기의 양은 그대로인 것처럼요. 비유가 아주 정확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겠군요. 고객이 더 싼 가격을 원해서 고객의 요구가 높아지면 구현하기 어려운 기능을 빼버려서 문제의 요구를 낮추는 식으로요. 정확해요. 이런 현상 유지 전략이 통하는 환경, 그러니까 경쟁자가 없고 고객이 까다롭지 않은 상황에서는 심지어 퇴보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기도 해요. 퇴보에 대한 보상이요? 네, 엉망인 제품을 내놓고 몇 달 뒤에 그걸 수정한 수정 릴리즈를 새 버전인 척 팔아서 돈을 버는 거죠.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클라우드시티 소프트웨어라는 회사의 일화가 대표적이에요. 이 회사는 시장 점유율이 90%에 달하는 국점적인 제품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 회의에서 개발 프로세스 개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마케팅 부사장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뭐라고 했는데요? 우리는 업계 최고의 제품을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가 뭘 바꿔야 하죠? 아, 그 한마디가 모든 논의를 끝내버렸겠네요. 네, 결국 그 회사는 변화를 거부하고 안주했어요. 그러다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났고 부랴부랴 개선에 나섰지만 이미 늦었죠. 늦었군요. 개발 역량을 끌어올리는 데 걸린 2년 반 동안 경쟁사에게 시장 점유율 47%를 고스란히 빼앗기고 말았어요. 안주하는 순간 무너지는군요. 그런데 이런 정체를 가능하게 하는 외부 정보를 아예 차단해버리는 심리적인 장치가 있다고 들었어요. 순환 논리라고 하던데요. 바로 그겁니다. 변화를 막는 가장 강력하고 교묘한 장치가 바로 외부 정보를 차단하는 자기 합리화, 즉 순환 논리예요. 네. 소프트웨어 업계의 고전적인 순환 논리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일단 그렇게 시작하고요. 만약 다른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잘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건 그들의 문제가 우리보다 더 쉽기 때문이다. 아, 남 탓을 하는 거네요. 그리고 결론은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뭘 할 수 있는지 배울 필요가 없다. 이렇게 닫히는 거죠. 와, 정말 완벽하게 닫힌 논리의 골이네요. 자기 기만의 완성이랄까요? 와인버그가 직접 겪은 일화가 있어요. 한 전화교환 장비 회사가 패턴 2에서 3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한 사례를 다른 관리자에게 보여줬더니 네. 그 관리자의 첫마디가 그건 여기서 절대 안 될 겁니다. 였대요. 해보지도 않고요. 네. 왜냐고 물으니까 그들의 문제는 우리만큼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문제에서 그런 성과를 내는 건 불가능하니까요. 라고 답했다는 거죠. 순환 논리의 완벽한 예시죠. 정말 단단한 벽이네요. 이런 강력한 순환 논리의 고리는 도대체 어떻게 끊을 수 있는 건가요? 와인버그가 제시하는 열쇠는 의외로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예요. 어떤 질문이죠? 바로 당신의 성공률은 괜찮습니까? 입니다. 하지만 그 간단한 질문에 답하는 게 현실에서는 결코 간단하지 않다는 거겠죠. 맞아요. 많은 조직에서 저 질문은 금기어에 가까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 질문에 답하기 어려운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 대부분의 조직, 특히 낮은 패턴의 조직은 실패에 대한 데이터를 아예 수집하지 않아요. 아, 애초에 성공률을 모르는군요. 네. 둘째, 설사 안다고 해도 실패가 곧 처벌로 이어지는 문화 때문이에요. 그런 분위기에서 누가 솔직하게 우리 성공률은 형편없습니다 라고 말하겠어요? 결국 모든 문제의 뿌리가 신뢰의 부재로 귀결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조직의 진짜 변화는 결국 신뢰를 쌓는 것에서 시작돼요. 와인버그는 패턴 0에서 2까지는 불신에 기반한 권력계층이라고 말해요. 불신의 계층. 패턴 0은 나 자신 외엔 아무도 못 믿어. 패턴 1은 관리자를 못 믿어. 패턴 2는 프로그래머를 못 믿어. 라는 불신이 조직 문화 깊숙이 깔려 있다는 거죠. 그런 패턴 2에서 관리자들이 끊임없이 개발자들의 진척 상황을 체크하고 마이크로 매니징하는 것도 결국 프로그래머를 믿지 못한다는 불신의 표현이겠네요. 정확해요. 반면 패턴 3 이상은 신뢰에 기반한 계층이죠. 네. 신뢰는 서로를 끊임없이 확인하고 감시하는 데 드는 불필요한 커뮤니케이션 비용을 극적으로 줄여줘요. 아, 역설적으로 조직 내 정보의 흐름, 그러니까 온갖 보고나 회의가 갑자기 많아지는 건 오히려 시스템이 위기에 처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서로를 믿지 못하니까 계속 확인하려 드는 거군요. 그렇죠. 그게 바로 최악의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어떤 악순환인가요? 소프트웨어 구축에 대해 잘 몰라서 큰 공경에 빠졌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을 배울 시간이 없다. 그래서 다음번에도 또 공경에 빠진다는 지옥 같은 순환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정리를 좀 해보면 조직의 변화는 기술이나 방법론이 아니라 사고방식의 변화에서 시작되고 모델은 그 변화를 돕는 유용한 도구라는 점, 네. 그리고 변화 여부는 고객과 문제의 요구 수준에 따라 결정되지만 많은 조직이 순환 논리와 안주하려는 유혹에 빠져 변화를 거부한다는 것이었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닫힌 고리를 여는 열쇠는 결국 우리의 성공률은 괜찮은가? 라는 정직한 질문, 그리고 그 질문에 모두가 솔직하게 답할 수 있는 신뢰 기반의 문화를 만드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정말 중요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여러분께 생각할 거리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조직을 현재의 패턴에 머무르게 하는 고착, 락곤 현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원인과 결과의 순환 고리가 현재 상태를 계속 강화하고 있으며 그 고리를 유지시키는 보이지 않는 힘은 어디에서 온다고 보시나요? 그리고 그 단단한 고리를 끊기 위한 첫 번째 작은 행동은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